나중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가슴 아픈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깊은 밤에도 자신의 등을 온전히 내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두터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 때문에 그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작고 불안한 소문들이 들불처럼 귓가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뒤에서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거나 기본적인 카드 대금조차 연체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생전 본 적 없는 은행들까지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소식들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뢰라는 이름의 대성당에 보수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던가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피 같은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아니었습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수많은 노련한 투자자들이 바로 이런 극심한 불안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돈을 빌려간 대상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한때 세계 신용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국가, 바로 우리 옆집이자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이라는 이름은 건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가 공인하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믿음직한 채무자였습니다. 9세대 투자자들의 인식 속에서 일본이 발행한 국가 채권, 즉 국채를 사는 것은 일종의 절대적인 안전자산의 성경라위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국채가 실물 황금보다 위기에 강하고 은행 예금보다 확실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의 거대한 부는 마치 철새가 둥지로 돌아오듯 오랜 시간 일본의 장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2026년 1월로 흘러왔고 평온해야 할 새해 벽두에 금융 역사에 기록될 만큼 어쩌면 소름 끼칠 정도의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발행한 4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4%라는 생사선을 돌파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가 얼마나 직관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2007년 일본이 이 초장기 채권을 처음 출시한 이후 19년 동안 4%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신성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가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 숫자는 마의 벽 혹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로 불려왔습니다. 이제 근 20년 동안 성벽처럼 버텼던 그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책임감을 느끼며 말씀드립니다. 국채 금리가 4%를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일 당장 그 나라가 파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지 쌓인 금융사를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 이런 신호를 무시했던 국가들이 결국 얼마나 처참한 대가를 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의 그리스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국채 금리 역시 이런 미세한 급등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끊어진 연처럼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며 결국 국가 전체를 파산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폭풍은 유럽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서민들을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은행문은 굳게 닫혔고 정부는 국민 한 사람당 하루의 현금 인출기에서 최대 60유로까지만 찾을 수 있다는 가혹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아이들의 학비, 자신의 월급이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뙤약볕 아래 수백 미터, 줄을 서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지폐 몇 장을 구걸해야 하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의 일본을 당시의 그리스와 단순 비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글로벌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던 글로벌 금융의 가치 이토록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부의 분배 논리를 뒤바꿀 만큼 위험한 신호임이 분명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 전문 용어는 걷어내고 가장 솔직한 논리로 금리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금리 상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불신임 투표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될 때 당신은 마음속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한때 금융의 피난처로 불렸던 일본에 대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지금 발로 하는 투표글을 진행 중이며 이는 일본을 향해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당신들의 견고해 보이던 신용 뒤에는 이미 수천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의 자산 미래와 직결된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일본 국채 시장에서는 어떤 지진이 발생한 것일까요? 왜 이런 먼 나라의 변동이 전 세계 금융 거물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파동은 어떻게 바다를 건너 우리의 경제 생활에 스며들게 될까요? 머리 아픈 전문 용어는 최대한 피하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잠시 3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진실을 파헤치는 큰 동력이 됩니다. 핵심적인 수싸움을 분석하기 전에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분들을 위해 국채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민간에게 발행하는 일종의 슈퍼 차용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도로를 닦거나 공장을 짓고 혹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랄 때 국민이나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죠. 지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붙여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국가의 주권 신용을 담보로 한 이 차용증이 바로 국채입니다. 그렇다면 영리한 투자자들은 왜 고위험 고수익의 주식을 놔두고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를 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안전 때문입니다. 회사는 경영 부주의로 망할 수 있고 주식은 실적 악화로 폭락할 수 있지만 주권을 가진 거대 선진국이 쉽게 돈을 떼먹지는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연금기관, 보험사 혹은 원금 회수가 지상과제인 자산가들은 국채를 자산 배분의 중심추로 삼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0년, 40년까지 갑니다. 특히 40년 만기 국채는 본질적으로 아주 먼 미래에 대해 인간이 맺는 엄숙한 계약입니다. 당신이 이 채권을 산다는 것은 40년 후에도 이 나라가 번영할 것이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데 돈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변수가 금리입니다. 국채 발행 시 금리가 정해지지만 이 숫자는 중고시장에서 매 초마다 변동합니다. 왜 변동할까요? 아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 가네스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친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수중에 현금이 넘쳐난다면 그가 1%의 이자만 준다 해도 당신은 기꺼이 빌려줄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 추진하던 프로젝트마다 망하고 여기저기서 빚을 돌려 막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 이때 그가 이자를 몇 퍼센트 더 얹어주지 않는 이상 당신은 결코 돈을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국채 금리의 상승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시장이 이 국가의 재정둑에 구멍이 났고 심지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위험한 신호를 내포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숫자가 0.26%포인트나 뛴 것입니다. 문외한이 보기엔 0.26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채권 트레이더들에게 이는 리히터 규모 9의 강진과 같습니다. 보통 국채 금리는 0.01%포인트 단위로 세밀하게 움직입니다. 하루 만에 0.25%포인트 이상 튀어 올랐다는 것은 변동폭이 평소의 20배나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동성은 현재 투자자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4%라는 숫자가 그토록 파괴적일까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이 2장기 계약을 시작한 2007년 이후 19년 동안 어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이 수치는 넘지 못했던 선입니다. 투자자들 마음속에는 4%가 일본 신용의 최후 보루라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만기뿐만 아니라 30년 만기 금리도 3.14%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올랐고 10년 만기 금리도 2% 안팎에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 곡선 전체가 파괴적인 상향 이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며칠간 파이낸셜 타임스나 블룸버그 혹은 니온 게이자의 신문을 펼쳐보셨다면 역사적이고 사상 충격적이고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머리 기사를 장식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공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국채는 미국 국채, 독일 국채와 더불어 세계 3대 안전의 다표였습니다. 수많은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이곳에 막대한 자산을 묻어둔 이유는 이곳이 결코 가라앉지 않을 대륙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신뢰에 구조적 균열이 생겼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채권 가격 결정 원리에 따라 금리가 폭등하면 가격은 폭락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일본 국채를 보유했던 전 세계 기관들이 불과 며칠 만에 자산 가치 하락으로 엄청난 평가 손실을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토록 든든했던 일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데이터를 깊이 분석해 본 결과 이번 위기는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입니다. 첫째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부채의 굴레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총부채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선진국 중 압도적인 1위이자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격차입니다. 부채가 많기로 유명한 미국이 약 120%이고 우리나라가 약 57%임을 감안하면 일본이 짊어진 짐은 미국의 2배, 한국의 4배 이상입니다. 이 거시적 지표를 구체화해 봅시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그 삶이 온전할까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계속 오르는 이자와 기본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커녕 원금조차 갚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정부가 바로 그런 처지입니다.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일본 정부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이자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납니다. 이 이자 부담의 눈덩이 효과야말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입니다. 둘째는 정치와 경제 정책의 모순입니다. 고이치 사나의 총리는 2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식품세 대폭 인하와 각종 보조금 지급 같은 선심성 경제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들리겠지만 냉혹한 투자자들의 눈에는 독이 든 성배로 보였습니다. 이미 빚이 차고 넘치는데 지출을 줄이기는커녕 돈을 더 펑펑 쓰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는 정부가 구멍난 곳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시장에 이런 차용증이 흔해지면 국채의 희소성은 사라지고 가격은 떨어지며 금리는 더 높게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 바로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저위로 금리 우회에서 혹은 마이너스 금리 우회에 신비로운 나라였습니다. 돈을 빌려 쓰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전 세계 자금이 일본을 공짜 인출기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초부터 일본 은행의 새로운 수장이 금리 인상에 강한 신호를 보내며 공짜 점심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면 시장 금리는 당연히 요동칩니다. 영리한 자금들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미리 앞다투어 탈출하려 하고 이런 투매 현상이 우리가 목격한 금리 폭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이웃나라의 골치 아픈 사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일본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게 우리 지갑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전 세계 금융 거물들이 저 숫자들에 매달려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잔인합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숨겨진 거대한 최대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내 금리가 워낙 낮았던 탓에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일본 연기금, 보험사, 은행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자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유럽의 채권 시장을 지탱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우리 자본시장 깊숙한 곳에도 자금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내 금리가 4%로 훌쩍 뛰면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은 180도 바뀝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4%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데 환율 위험까지 감수하며 남의 나라 자산을 살 이유가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를 자금 회귀 현상이라고 하는데 마치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펌프와 같습니다. 일본 자금이 세계 각지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일본의 저렴한 자금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즉시 수혈 중단이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채권은 버려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며 환율은 요동칩니다. 여러분, 2024년 8월에 전 세계 투자자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검은 월요일을 기억하십니까? 2024년 8월 5일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개장 단 몇 분 만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자유낙하를 시작했고 하락폭은 8%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줄줄이 하한가 근처까지 갔으며 수십조 원의 부가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했습니다.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전쟁이라도 난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것인지 공포에 떨며 물었습니다. 사후 분석 결과 그 주가 폭락은 전쟁 때문도 아니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엔 캐리 트레이드라 불리는 자금들이 한꺼번에 청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전 세계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일본 은행의 아주 미세한 금리 인상 소식에 겁을 먹고 단체로 자금을 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 나라의 작은 정책 변화 하나가 우리 주식 시장을 어떻게 초토화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2024년 8월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만약 일본 국채 금리가 4% 선에 안착하거나 더 오른다면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자금 회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마비시켰던 그 공포가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안목 있는 분석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한폭탄을 보듯 일본 국채를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이 열도의 충격파 앞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파괴적인 위기에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강점은 엄격한 재정 기율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국가 부채 비중은 약 57% 수준으로 일본의 260%라는 수치와는 근본적으로 권를 달리합니다. 이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더 크고 위기 방어 능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우리 국채에 대한 신뢰는 여전합니다. 지금까지도 외국 자본은 꾸준히 우리 채권을 사들이고 있으며 우리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신용에 대한 의심 때문에 금리가 붕괴하는 현상은 적어도 지금 우리에겐 남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지하 조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자금의 무차별적인 철수입니다. 금융시장에는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자국 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전 세계 자산을 파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량 자산들까지 현금화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시아 통화의 신용 전염입니다. 엔화가 부채 위기로 인해 통제 불능의 약세를 보이면 보통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 가치가 함께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이 무너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결국 이 부담은 평범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셋째는 극도로 취약한 심리적 기대치입니다. 일본은 어쨌든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만약 일본의 신용 신화가 깨진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본마저 못 버티는데 아시아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비이성적인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쏠림에 의한 피해는 실제 경제적 손실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2026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깊이 있는 학습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부의 논리를 꿰뚫어 볼 때만 공포가 몰려와도 무작정 투매하지 않고 위기 속에 숨겨진 100년 만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일본 국채가 4%라는 금리의 문턱 앞에서 어떻게 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나라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신용체계가 재편되는 서막입니다. 국가 경제 규모의 2.6배가 넘는 부채의 무게,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 돈풀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여오는 통화정책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산이 일본의 운명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란 없습니다. 어제의 금쪽 같은 자산이 내일의 위험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외심을 갖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의 숲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깊숙이 일본 사회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채권 시장의 위기가 일본의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왜 한때 의기양양했던 일본의 월급쟁이들 급여가 20년째 제자리 걸음인지, 왜 엔화 가치 하락이 그들의 식탁을 갈수록 초라하게 만드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웃나라의 현실적인 이야기는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이 복잡한 금융 세상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자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